1월 2일 날 판매부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로 25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납부하였다. 단 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그럼 25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줬는데 보장성 상해보험이 50만 원이고 저축성 만기 환급형이 2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얘는 정기예금 처리하라는 거고 얘만 800번대 보험료 처리하라는 거죠. 얘는 보너스 문제 같네요. 1월 2일 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250만 원 나가고 차변에 800번대 보험료 50만 원, 차변에 정기예금 뭐 어디 거다라고 안 적혀 있으니까 20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다음 5월 31일 이날이네요. 자, 금융리스로 이용 중인 기계장치의 상환 내역서는 다음과 같으며 매월 보통예금에서 이체되고 있다. 자, 그럼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어서 나간 게 50만 원이고 그러면 얘가 이자고 얘가 뭐 리스 뭔가로 적혀 있겠지. 그죠? 그럼 얘는 일반 전표에서 날짜 5월 31일 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50만 원이 나가고 그리고 원금은 차변에 리스 자산 부채 당연히 부채지. 그죠? 그러면 부채면 거래처 멸제 캐피탈 48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이자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7월 7일 주식회사 민진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다. 처분하기 전까지 회계 처리는 적절하게 반영되었다. 자, 그럼 일단 딱 기본적으로 220만 원인데 300만 원에 팔았으니까 80만 원 이익이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팔았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7월 7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우리는 기계장치를 판매한 것 3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주식회사 민진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호남. 자, 그럼 우리는 제품 매출이 아니라 기계장치 시드가격 500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280 차변에 1개월 이내 받기로 한 미수금이고 300만 원의 별도인 330만 원 받기로 했죠. 그래서 위에 80만 원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자, 다음 7월 24일 당사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비 550만 원 부가세 포함과 공장 건물을 위한 토지 착굴비로 33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주식회사 대민건설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였다. 상기 형질 변경비와 토지 착굴비의 계정은 토지 또는 건물의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그럼 지금 토지 형질 변경비는 토지라고 처리할 거고 그리고 토지 굴착비라고 적혀 있는 건 공장 건물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건물이라고 지금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럼 토지라고 처리할 거는 지금 세금계산서 각각 두 개를 받았다는 거니까 토지 형질 변경비는 토지 자본적 지출로 54번 불공 건물이라고 처리할 거는 매입세 공제되니까 51번 매입과세. 그럼 이렇게 두 가지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7월 24일 날 토지 형질 변경비는 54번 불공
550만 원에 포함. 자, 그다음 거래처는 대민건설. 전자세금 계산서. 분기에는 붉은재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자, 분기에는 토지 이 돈은 전부 다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 다음 또 51번 매입과세. 토지 굴착비 300만 원의 별도. 대민건설 얘는 건물로 토지를 썼어요. 건물로 보통 예금에서 줬다. 얘는 토지, 얘는 건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이다.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매입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자, 공장으로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등기 의무를 법무사에게 50만 원을 의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또 거래처인 동호에게 제공할 선물 세트 30만 원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그럼 토지로 처리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하고 그리고 접대 관련 매입세액하고 둘 다 그냥 통째로 공제 안 되는 거죠.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 내역에 이 두 개 쓰고, 다음 2020년 1기 예정신고 기간 동안 공통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105만 원이다. 2020년 1기 예정신고 기간 공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불론 자료는 무시한다. 4억 중에서 1억 4천이다.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 가서, 자, 기간이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 통째로 공제 안 되는 것,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이 50만 원이고, 그리고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이 30만 원이고. 다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에 가서 공급가액 기준 잡아라 그랬죠. 자, 우리 공통매입 공급가액이죠. 근데 세액을 줬네요. 그러면 1,050만 원 써야 1,105만 원이 세액이 되고, 총 공급가액은 4억 원이고 면세는 1억 4천만 원. 그래서 36만 7,500원이 불공제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죠? 여기도 제가 한글 잘 보자라고 저는 이야기했었죠. 자, 다음 2번 당사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202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모두 4, 6월에 발생한 거래로 가정하고 전표 입력 및 과세표준 명세 작성은 생략한다. 자, 그럼 먼저 신고서 4월부터 6월. 자, 첫 번째 직수출이 3억이 있네요. 그러면 6번에 3억이라고 쓸 거고, 다음 국내 거래에 1억 원이 있고 구매 확인서가 적혀 있는데 얘가 지금 7월 31일 날 발급했어요. 그럼 구매 확인서가 7월 31일이면 얘는 지금 1기 확정 건데 확정 신고 기한이 끝났죠. 얘는 버스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일반 과세 거래겠네요. 근데 증빙이 여기에 적혀 있네. 국내 할부 판매분과 수출 내역 중 국내 거래분은 적법하게 세금계산서 발급돼. 그럼 일반 10% 세금계산서죠. 그러면 1억 원은 세금계산서 발행한 일반 칸에 1억 원이 되고, 다음
국내 할부 판매가 있는데 할부 판매는 우리 과세 표준도 단기냐 장기냐. 근데 5월 8일, 8월 8일, 10월 8일 단기죠. 단기면 우리는 공급 시기에 인도할 때에 전액을 아는 거죠. 그럼 이번 신고 기간에 전부 다 해서 3천만 원이 세금계산서 발행된 거네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1번 칸에 1억 3천만 원이 되게 되겠죠. 자, 다음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제품이 200만 원. 당초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래요. 그러면 간주 공급이니까 3번 문제는 4번 칸에 시가로 2천만 원. 다음 자녀에게 공장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 시가 100만 원. 자,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우리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이 과세 거래인데 증빙을 주고받을 수 없으니까 과세의 기타에서 2,1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는 게 여기에서 끝이죠. 자, 계산 문제에서 1번 당사는 소모품 구입하는 시점에 모두 소모품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계산일 현재 확인 결과 소모품 사용액은 245만 원이고 이 중에서 판매 부분 사용액은 18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제조 부분 사용액이다. 그럼 우리는 구입할 때에 소모품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죠. 그러면 사용액만큼 우리는 이제 지워줘야 되니까 대변의 소모품이 245만 원이고 차변에 800번대 소모품비 나머지는 500번대 소모품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우린 대변의 소모품 245만 원, 차변에 소모품비 800번대가 180만 원이고 나머지 500번대 소모품비가 65만 원이다. 자, 다음 2번 다음의 보험료에 대한 내용을 결산에 반영하시오. 보험료 계산은 월할 계산으로 할 것. 자, 올해 우리 납부할 때 전부 다 선급 비용으로 했네요. 그죠? 그럼 240만 원인데 기간이 2년이에요. 21년도가 아니고 22년까지. 그러면 올해 귀속된 만큼은 이제 선급 비용이 아니니까 6달이죠. 24달 중에 6달이니까 60만 원이네요. 60만 원만큼 선급 비용 지우고 공장 건물 화재 보험료니까 차변에 500번대 보험료라고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변에 선급 비용 60만 원, 차변에 500번대 보험료 60만 원이다. 자, 다음 기말 연재 장기 차입금 내용 및 상환 방식은 다음과 같다. 내년에 갚고 내후년에 갚고 내년에 갚는 저세은행권만 우리는 유동성 대체를 하면 되겠네요. 차변에 장기 차입금 절세은행 5천만 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절세은행 5천만 원. 다음 4번 당사는 기말 현재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에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매도 가능 증권의 2020년 결산 시 기말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19년도에 취득을 했고 내렸다가 올랐네요. 그죠? 그럼 결국은 장부에는 1,000원이 남아 있고
천 원이 올랐고 300주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300만 원 정부에 남아 있어야겠네. 그죠? 자,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하고 다르게 제가 분개를 하면, 자, 매도 가능 증권 계정 과목은 주당 2,000원씩 600만 원이 올랐죠.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6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취득원가하고 차이가 1,000원이라서 300주라 300만 원 평가이익이 장부에 남아야 되죠. 그러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300만 원을 장부에 쓰고, 그럼 대변에 모질하죠. 모질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답은 항상 이렇게 나와요. 평가 손실이면 차변에 쓰면 되고, 매도 가능 증권만 전기말하고 차이 써놓고, 취득원가 차이가 평가 손실이면 차변, 평가 이익이면 대변, 취득원가 차이 써놓으면 나머지는 반대되는 계정이에요. 이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똑같이 오르고 내렸으면 금액이 똑같이 나와요. 자, 첫 번째는 2020년 6월 사업소득자 등록과 사업소득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체간후에 자문고문, 우리 그 소득 구분이 들어 있으니까 뭐 별로 어려울 거 없네요. 그죠? 자, 둘 다 6월 달이고 6월 달 사업소득을 그러면 원천징수에 사업소득자 등록 가서 201번 체간후 자문 고문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특이사항 또 없죠. 202번 영탁 가수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특이사항 없고. 자, 그럼 자, 이 두 개 중에서 두 개 중에 두 개를, 자, 사업소득자 입력 가서 지급이 6월 5일 날 체간후 2020년 6월 5일 150만 원 지급하면 되고, 자, 다음 6월 30일 날 영탁 2020년 6월 30일 300만 원 지급하고, 이렇게 두 개를 각자 써줘야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났고, 다음 2번. 다음은 영업부 부장 김다음의 2019년 말 연말정산 결과와 2020년 2월 급여 자료이다.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2월분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필요한 경우 수당 및 공제사항을 반드시 등록하시오. 자, 그럼 먼저 김다음의 19년 총급여 6,500, 지금 차가감 징수액이 이 금액이 지금 더 내야 되는 게 나왔네요. 전년도 연말정산해서 결정세액이 이 금액인데 원천징수 당한 게 이거였죠. 그럼 이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거고, 자, 2020년 내용이 여기 있는데 식대는 별도 식사 제공 없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별도 여비를 지급받지 않고, 둘 다 비과세네요. 그럼 얘만 과세가 되겠네. 그리고 뭐 특이한 공제 항목은 없고, 19년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은 3개월간 균등하게 분납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자, 그럼 우린 급여 자료 입력 가서 수당 공제로 가고, 먼저 가족 수당이 과세로 있죠.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 이건 사원 등록에서 손보는 거니까 그대로 두면 되고, 다음이
월차 수당,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자, 그럼 2월달 급여고, 자, 2월달 급여 지급일은 2월 28일. 자, 그럼 김다움의 급여는 일단 250만원, 30만원, 40만원, 12만원, 20만원, 30만원, 15만원, 20만원, 25,500원.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일치하고. 자, 그럼 지금 연말정산에 대해서 하면 중도퇴사자청산 옆에 화살표 누르면 연말정산이라고 있죠. 그 아래에 분납 적용이라고 있네요. 그럼 분납 적용 눌러서 자, 연말정산 김다움에 대해서 불러오기 하면 나온다. 이 금액 있다. 그죠? 그럼 여기에다 없으면 내가 쓸라 그랬어요. 그럼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분납 환급 계산, 분납 환급 계산 누르면 세 번 나눠지게 되고, 세 번 나눠줬죠. 좀 많아서 월급 할 때마다 세 번에 나눠 가지고 분납하도록 분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납 적용. 그러면 아래 연말정산 분납에 대해서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얘 작성되었으니까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2월 기속, 2월 기속 하면은 자,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들어오네. 이 금액에 연대. 자, 그럼 여기에서 방금 1차분에 우리가 납부한 게, 잠깐 분납 적용이 방금 여러분 뜨던가요? 왜 분납 적용이 안 떴지? 떴네. 내가 너무 엔터 빨리 쳤구나. 분납 적용하면 얘가 나오죠. 나자 다시 해보면 제가 엔터 너무 빨리 쳤나봐요. 근데 지금처럼 불러와지니까 얘가 들어왔는데 안 불러와지고 직접 쓰면은 얘가 안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이 6,500 써야 돼요. 이 이전에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나왔던 거에서는 그 불러오기는 안 돼서 내가 직접 그 시험 보는 사람이 직접 여기에서 이 금액을 썼어요. 불러오기 이 금액 쓰고 이제 분납하면 얘가 나오니까 그럼 그때 1,500인가 해서 150인가 해서 50만 원씩 나누는 거 했는데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서 얘가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엔 직접 총급여에 지금 납부할 세금, 지금 문제에서 이 금액에 이 금액,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지방소득세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을 여기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법인세 할 때처럼 항상 분납이 뒤에 낼 거, 이번에 납부하는 거죠. 이번에 납부하는 거, 분납은 뒤에 내는 거 이렇게 써주고 창 닫으면서 저장하시면 끝나겠죠. 자, 이제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고, 자, 문제는 대손 실적률은 1%라 그랬죠. 그러면 뭐 수준 계산 안 해도 되고,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받으러 공사 미수금인데 매출세액 포함. 그래도 문제 없죠. 자, 대손 내역에서는 4월 5일날 거래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감 받으러 100만 원을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했고, 그럼 1,000원 빼두면 되겠죠. 6월 10일날 대표이사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대손 충당금과 상계. 그럼 얘도 뭐 사망이니까 문제 없고, 7월 25일 거래처 부도 발생으로 받을 80만 원과 대손 충당금을 상계하였다. 이날 부도 발생한 거네. 그러면 얘는 지금 안 되겠죠. 왜냐면 7월 달이니까 6개월 미경 가죠. 회수기일이
6개월 경과한 특정 거래처의 소액 채권이 외상 매출금 15만 원을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하였다. 그럼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 6개월 경과한 거는 대손이 처리가 되죠. 그러면 지금 전부 다 대손 충당금 처리했고 안 되는 거는 80만 원. 얘는 1,000원 남겨 놓는 거고, 재무상태표상 대손 충당금 내역은 기초, 올해 설정, 그리고 대손 충당금 부인액이 60만 원이다. 자, 특별한 거 없다는 건 따로 막 불러오거나 생각할 게 아니라 보고 계산할 거 없이 입력할 것만 있네요. 자, 그럼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가서 먼저 2번 자료에서 4월 5일 날 계정 과목 받을 어음 매출 채권이고 부도 6개월 경과했고 금액이 100만 원, 대손 충당금으로 999만 원이고 1,000원을 부인할 거고 99만 9천 원이고, 다음 6월 10일 날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 4만, 금액은 50만 원이고 이건 전액 시인해 줄 거고, 7월 25일 날 받을 어음 매출 채권이고 부도 6개월 미경과고 80만 원 전액 부인할 거고, 다음 9월 18일 날 이번에 외상 매출금이고 매출 채권, 얘는 소액 채권이고 금액 15만 원 전부 다 시인해 줄 거다. 먼저 이렇게 써주면 대손금 조정 탭은 끝났고, 다음 채권 잔액은 3개가 있네요. 외상 매출금 1억 1천만 원, 받을 어음 2천만 원, 80만 1,000원 위에 부인했던 거 내려왔죠. 둘 다 받을 어음이었나 보네요. 다음 공사 미수금 3,200만 원. 그럼 이제 얘도 끝났고, 다음 1% 그대로 하라 그랬고, 자료 3번에서 기초가 320만 원, 단기 계상액이 217만 원이고, 그럼 여기 12번은 320만 원의 대손 충당금을 끌어 쓴 게 245만 원. 그러면 남아 있는 잔액은 75만 원. 이것도 안 쓰고 얘는 60만 원이다. 어차피 이거의 영향을 받는 값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보다 제가 이걸 먼저 썼던 거고, 부인액 60만 원 쓰니까 마이너스 60만 원이라고 딱 떴죠. 자, 그럼 이제 조정할 건 하나, 둘, 셋, 넷. 조정 등록 가서 먼저 비만 기록만 짧으니까 기록 전원만 유보 발생, 송금 불산입, 비만 기록 유보고, 다음은 우리 대손금 부인액 80만 원 유보 발생,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유보 발생,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60만 원 유보 감소. 이렇게 4개가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 거는 끝났고, 자, 가지급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표이사 거가 이월된 거, 더 빌려준 거, 회수한 거, 더 빌려준 거. 지시된 자료 외에 가지급금 및 가수금 없으며 가지급금 관련하여 약정된 이율이나 수령한 이자는 없다고 가정한다. 그럼 가지급금만 줬으니까 가수금 없다는 이야기네. 자,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이건 전기 2월 올해 발생. 주식회사 OK는 당사와 특수관계 있는 회사다. 특수관계 있는 회사에
이율은 가지급금 평균 이자율 적용하기로 했는데 사용을 안 하죠. 특수관계회사 거, 그리고 채권자 불임명사채이자, 그리고 수령자 불임명사채이자나 이런 것들은 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계산할 때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얘 빼고 쓰면 되겠네요. 두 개만. 자, 그럼 정보 끝났네.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가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되어 있고, 대표이사 난 소심하기 때문에 대표이사 똑같이 써. 이거 대표자 써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500, 1700, 500 정확하게 들어왔네. 다음 차입금 입력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세 개가 있는데 주식회사 OK가 특수관계를 했으니까 지우고, 그럼 모두은행은 정기 2월 된 거고 3.5% 105만 원 일치하고, 우리저축은행은 11월 1일 날 빌린 거 맞고 4.5% 121만 5천 원 똑같이 적어줬네. 그러면 이제 얘도 끝났죠. 그럼 얘는 계산 자동으로 할 거니까 인정이자 조정갑지에 가면 이 금액 인정이자를 전부 다 조정해 주면 되겠네요. 약정한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표이사 거 이 금액 상열하고 처분만 하면 끝나는 거죠. 이것도 좋다, 그죠? 자, 문제에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리 비용 명세서 작성하라 그랬죠. 그럼 업무용 승용차 등록 가서 문제에서 코드 번호는 아래 기타의 1번, 차량 번호는 22조에 5818 아니 8518 차종은 그냥 특별한 차종 적혀 있는 게 없죠. 그럼 승용차. 얘는 고정자산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고, 오늘 고정자산 등록은 안 했고, 얘는 2019년 2월 12일부터 임차를 했고 판관비라고 했고, 사용 부서는 모르겠고, 직책은 대표이사. 이름 있나요? 없네. 그러면 이 한강, 얘는 2번 렌트고 2019년 2월 10일부터 2021년 2월 11일 업무용 전용 보험은 가입했고, 그리고 보험기간도 임차기간하고 일치한가? 아니죠. 보험기간은 가로 적혀는 없죠. 자, 그리고 자, 정기 2월 누적거리가 18,500, 출퇴근 할 때 쓴 게 5,000km. 자, 그 외 단기 총 주행 거리는 6,000, 업무 외가 1,000 이렇게 잘 친절하게 잘 해뒀네요. 자, 그럼 이제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에서 불러오기 하면 지금 이 차가 불러와줬고, 자, 그리고 우리 6,000km를 6,000 사용을 했고, 올해 지금 200만 원씩 올해 1년이 다 찼죠. 그렇기 때문에 2,400만 원이 임차료고, 유류비가 360만 원이 들어간 거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업무 외적으로 쓴 거 없기 때문에 우리 감가상각에 할 수 있는 한도를 제외하고는 문제될 게 없죠. 그럼 더 이상은 우리가 렌트카기 때문에 돈 들어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정 등록 가면 880만 원이 한도 초과가 떴죠. 그럼 얘는 한도 초과가 난 거에서 렌트는 기타 사유 유출인 거예요. 우리 거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처분하면서 하는 거 없죠. 그래서 얘는 880만 원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F4번에 얘는 차가 렌트, 그죠?
이렇게 하면 얘 작성도 끝난 거예요. 별로 특이한 건 아니죠. 자, 4번 볼게요. 얘가 좀 어렵죠? 그죠? 한도초가 얼마인지 알았어요? 자, 먼저 첫 번째 거 보면, 자, 소득금액 조정학계표니까, 자, 대표이사 개인 차량 취득세. 그러면 얘는 당연히 송금불산이 상여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바로바로 조정 들어갈게요. 자, 얘는 대표이사 개인 차량 취득세 213만 5천 원 상여. 이상 적었네. 자, 다음 두 번째 간주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자, 간주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없죠? 세무관과 처리한 건 문제 없고, 법인 사업용 부동산의 재산세, 보유세는 세무관과 처리한 건 문제 없죠. 자, 보험료 비용으로 580만 원 했는데 1년 치네. 그럼 내년 6월까지 절반은 지금 올해 보험료가 아니죠. 그럼 성급 비용 과소계상 비용 아니야. 송금불산입으로 해서 얘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절반이 200 산소가 안 돼. 290만 원이죠. 맞나요? 맞죠? 자, 그럼 금액만큼 보험료. 자, 그럼 얘는 우리 성급보험료 290만 원 유보 발생, 송금불산입 성급보험료 유보다. 자, 하고 다음 이자 수익이 있는데 국세 환급 이자래요. 우리 환급 이자, 환급 가산금 이건 입금 불산입이죠. 그래서 차감 조정에 우리 국세 환급금은 86만 4천 원. 얘는 유보가 아니죠. 기타다라고 표현했던 거죠. 얘는 입금 불산입 국세 환급금이다. 기타. 자, 다음 기부금 한도초가 세무조정 하나요? 아니죠. 기부금은 세무조정 하는데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손대는 게 아니죠. 문제는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작성하는 거니까 얘는 손댈 필요가 없고. 자,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에서 의뢰, 우리 기초잔행이니까 전기에 일어난 거죠. 재고자산 평가 증이 있었대요. 얘 가산 조정이었어요? 차감 조정이에요? 전기에 가산 조정했어요? 차감 조정했어요? 올해 추인할 거잖아. 재고자산 너 평가 많이 했어. 그럼 줄여란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전기에 차감 조정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 표현 잘 보라고도 이야기했었죠. 평가감 너 작게 했어 올려라고 가산 조정했고, 평가증 너 많이 했으니까 줄여라고 차감 조정한 거죠. 그럼 올해는 가산 조정에 와서 우리 추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감 조정에 와서 우리는 전기 재고 자산 평가증 제품에 대한 거 그냥 F4번 누르면 제품하면 전기 재고 제품 평가증이 있어요. 유보 감소로 금액 270만 원 유보 감소. 추인하는 거니까. 그럼 성급 비용 260만 원 화재보험 요고 보험 기간은 올해 끝나는 거네. 그럼 전기 거 추인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차감 조정에 와서 성급 비용 전기 분거 유보 감소로
260만 원 추인해주고. 자, 그리고 이제 건물 감가상각인데, 자, 우리 이 건물 계산할 때 우리 법인세법은 유형자산이든 뭐든 전부 그 잔존가액을 인식을 안 하죠. 그래서 내용 연수가 40년이면, 자, 우리 얘를 40년이죠. 그러면 1 나누기 40 하면 정률이 몇이죠? 0.025죠. 그죠? 그럼 1년에 0.025씩 가는 걸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일전에 0.025로. 그럼 건물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이 300만 원, 3천만 원이 있는데 손익계산서에 수선비로 처리했대요. 그리고 취득원가는 8억이고 기초감가상각 누계 3억 6천, 그리고 올해 건물 감가상각비 2천 했대요. 일단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 먼저, 올해 그럼 감가상각을 얼마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법은? 세법은 지금 감가상각비, 수선비 전부 다 비용 처리한 걸로 해서 5천만 원 생각하고 있잖아, 올해 회사 계상액은. 그죠? 제가 항상 회사 계상액 적혀 있는 거랑 즉시상각 의지하고 얘가 감가상각한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럼 5천만 원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세법상의 한도를 보면 8억에 3천만 원이 더해졌죠. 그러면 8억 3천만 원이 자산가액인데 이거에 0.025를 하면 8억 3천만 원에 하면 얘는 2,075만 원이 한도인 거예요. 그런데 회사는 지금 5천만 원을 했죠. 그러면 아이고, 2,925만 원이 한도 초과가 나온 거예요. 얘가 이해갔나요? 그럼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2,925만 원.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2,925만 원. 유보 발생. 자, 제가 잔머리 한번 굴려볼게요. 잔머리. 이걸 잔머리 굴려보면, 자, 보세요. 얘가 지금 3억 6천이 달았대. 그러면 몇 년간 쓴 거죠? 그죠? 18년간 쓴 거죠? 8억을 40으로 나누면 1년에 2천만 원이잖아. 그 계산 못하면 잔머리 못 굴리는 거고. 잔머리 굴린다는 게, 그러면 18년간 썼죠? 그럼 올해 2020년도니까 2002년도 1월 1일에 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잔머리 굴린다면 고정자산에 건물 그냥 아무거나 써서 2002년 1월 1일 날 정액법으로 8억에 샀고 3억 6천만 원 달았고, 그리고 단기 즉시상각 의제가 3천만 원이고 40년이고, 그러면 일단 상각 범위액이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올해 또 2천만 원을 했다. 그죠? 그럼 이거 가지고 한 걸 모르겠다면 위상가자산 상각조정명세서 가서 얘 보면 한도초가 보이네. 잔머리 굴린다면 컴퓨터가 계산도 해줄 수 있잖아. 그죠? 우리가 계산한 거나 컴퓨터 계산한 거나 값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취득한다라고 안 줬으니까 그 정도만 유출을 해서 보고 지우면 될 거잖아. 그리고 세무조정만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사실 거기서 세무조정해도 되죠. 상관없잖아. 방금 여기서 들어가서 세무조정해도 저는 똑같은 조정 F4번 눌러서 이거 눌렀을 거예요. 근데 방금 소득세 조정학계표에서 제가 F4번 눌러서 이걸 한 건데
여기서 봐도 이걸 눌렀겠죠. 그건 다 자유인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얘였고. 자, 23번 애매한데. 자, 문제가 세액공제 조정명세에서 3번 중에 단기공제 및 2월의 계산 탭 쓰고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 써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일단 여기에서 뭐 이거야 쓰면 되는 거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이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제외고, 고용증대 세액 공제 700 있는데, 이면 700 받을 수 있는데, 정기 2월 된 게 19년도 거가 올해 넘어온 2월액이 350이고, 올해 단기분이 350, 2020년도 거라는 거예요. 원천 납부세액이고, 그럼 감면 공제나 감면 배제는 유리한 방법이니까 그것 때문에 컴퓨터에도 얘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외 세무조정 없고 분납하고 뭐 고용인원은 전년도하고 동일하다. 자, 그럼 먼저 자, 당연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가서 과세표준을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럼 3억 1250만 원, 2785만 원, 1억 1041만 5천 원이다. 더 이상 특이사항 없으니까 자, 저장 버튼을 누르고, 자, 먼저 한 번에 입력하고 싶으면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먼저 불러와서 여기에서 최저한세 적용 감면부터 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세액 공제는 700만 원이니까 이 금액만큼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년도 350만 원은 다 받으면 되고 올해 거 350에서 이 금액 뺀 금액을 받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세액공제 조정 명세에서 3번에 가서 단기공제 및 2월액 계산해서 자, 여기에 고용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2019년도 거를 먼저 하면 얘는 2월분이 350만 원이고 1차년도 지금 350만 원인데 이 350만 원은 전부 다 공제를 받아서 2월액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2020년도 올해 350만 원이 있는데 이 금액 중에 최저한세 적용 때문에 이 금액이 공제 안 되고 이 금액만 받는 거죠. 지금 방금 안 되는 거 제가 복사해 온 거예요. 컨트롤 C에서. 그래서 이 금액을 지금 여기서 제가 커서 금액 항상 커서 넣는 목적은 컨트롤 C 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 뺀 나머지 위에 전기 거는 다 받고 올해 거만 이 금액 안 받으면 되겠죠. 지금 제가 쓴 게 이렇게 쓴 거예요. 옛날 거부터 해서 얘는 2월분 1차년도 거잖아요. 그죠? 아니 2차년도 거였으면 2월분 2차년도 거다. 그 다음 또 넘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5년간이 연결되는 건데 지금 1차분 2월 돼서 전부 다 소멸된 거고 2차분을 얘를 넘겨서 내년에 이 금액만 넘기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이 작성한 거 이런 방식으로 작성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얘는 작성이 끝났고 자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에서 자 이번에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거는 일단 519만 7,400원에 469만 4,150원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두 개 최저한세 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 것 그죠? 감면 다 받고 왜냐면 지금 제가 이 두 개를 더한 이유가 얘는 감면이랑 공제랑 전부 다 같이 쓰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자, 이 금액이 다 들어올 거고 다음 원천 납부세액이 88만 원이 있고 그럼 이제 더 이상 특이사항이 없죠. 그러면 분납 와서 521만 5,450원을 분납한다.
하나 빼먹었구나. 왜 없다 했을 때 말 안 했어. 연구인력 개발비 350만 원 빼먹었죠. 그러면 175만 450원이 이 금액이 분납 대상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돼요. 지금 과거하고 조금 다르게 그 전산 세무 1급 문제도 이제 문제를 푸는 것보단 작업시키는 게 조금 많이 늘어나는 게 AT 시험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AT 시험이 작업형이지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하는 스타일보다는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전산이니까 하는 방식으로 가서 뭐 이런 스타일로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론 문제를 봅시다. 이번에 잡고 좀 따로 안 써도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1번 제10기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은 1억 원, 이익준비금은 없으며 처분 예정 확정일인 2021년 3월 20일 이익여금 처분기한서는 다음과 같다.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자, 쭉 내용이 있는데 자, 2020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4천만 원이다. 이거 4천만 원 맞죠? 지금 이 4천만 원 맞고 이익준비금 200만 원은 임의적립금에 해당한다. 이건 지금 이 내용이랑 상관없이 이익준비금은 법정적립금이죠. 이건 생뚱맞게 해서 오답으로 나왔네요. 답은 2번이고 2021년 3월 20일 현금 배당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여기 이날이 처분 확정일이잖아. 문제에. 그러니까 이날에 당연히 현금 배당 관련해서 미처분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회계 처리하겠죠. 이 현금 배당만큼. 다음 2020년에 정기 오류 수정 사항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중대한 오류에 해당한다. 중대한 오류라서 300만 원을 300번대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을 900번대 쓰면 영업의 비용이고 300번대 써서 중대하니까 여기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생뚱맞은 예 적어서 틀렸네요. 자, 다음 2번 2020년 1월 1일 아래의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였다. 2020년 12월 31일 장부에 인식할 해당 사채와 관련된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액은 얼마인가?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그럼 자, 우리 유효이자율법이면 자, 이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죠? 이자 비용 처리할 거는 그렇죠. 발행가액 금액에 곱하기 유효이자율 10%를 하면 얘는 27만 7,618원 절사니까. 그죠? 그럼 액면 이자는 액면가액의 액면이자율이지. 그죠? 그럼 액면이자율 7% 하면 37, 21, 21만 원이네요. 그럼 상각액은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잖아. 그죠? 그러면 67만 6만 7,618원이 상각액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이거네. 1번. 그죠? 유효이자 계산 구하는 거하고 액면이자 구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생각보다 얘 좋아해요. 자주 등장하죠. 전표 입력에 나오든 이론 문제 나오든. 자, 다음 3번.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 정보가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하며 주요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며 기타 질적 특성으로 비교 가능성이 있다. 맞죠? 비교 가능성. 자, 그럼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상충될 수 있다. 우리 목적 적합성과 우리 주요 질적 특성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서로 높이려고 노력할 거고. 3번에 회계정보 신뢰성은 과거의 의사결정을 확인 또는 수정하도록 해줌으로써 유사한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속성이다. 의사결정의 확인, 이건 피드백이죠. 확인적 역할, 이게 피드백이잖아. 피드백은 목적 적합성 이야기죠. 그런데 신뢰성은이라고 적어서 얘는 틀린 거고. 다음 4번에 일반적으로 반기 재무제표는 연차 재무제표에 비해 목적 적합성은 높지만 신뢰성은 낮다. 적시성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반기 재무제표 혹은 그 분기 재무제표들을 쓰죠. 그럼 신뢰성은 낮아지는 거죠. 신뢰성을 높일 거면 연차 재무제표 이걸 써야 되겠죠. 자, 그 답은 3번이 틀렸고. 자, 4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확정급여형의 회계 처리 중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회사가 퇴직연금의 부담금 200만 원을 납부하면서 운용관리 수수료 5만 원을 퇴직연금 운용사업자에게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하였다. 그럼 이 5만 원 계정額뭐라고 해야 되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인가요?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거죠. 이건 우리 그냥 회계에서 하는 분계 문제네. 예, 수수료라고 처리해야 되죠. 수수료 비용. 그렇기 때문에 얘가 틀렸네요. 그죠? 회사가 연금운용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 운용 수익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원본에 가산했다. 그럼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나 이자 수익이나 둘 중 아무거나 쓰죠. 그죠? 지금 이렇게 적어놓고선 세무사의 시험은 컴퓨터 전산에는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 없어서 얘도 영업의 수익이에요. 그래서 이자 수익을 쓰는데 AT 시험에서는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라 써요. 만들어 놓고. 다음 3번에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퇴직 일시금으로 수령을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이때 지급해야 할 퇴직 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 총당부채로 500만 원을 인식하였다. 결국은 500만 원 퇴직급여 총당부채 설정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 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일시금 300만 원을 선택하였다. 일시금 300만 원 중 퇴직연금 운용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은 160만 원이고 회사가 지급할 금액은 140만 원을 계좌 이체하였다. 그래서 300만 원만큼 줄이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가입된 거 160만 원 줄여주고 나머지 부족분은 우리 회사가 지급해 준 거죠. 그래서 틀린 거는 1번만 틀렸네요. 자, 5번 다음 자료를 보고 장기 용역 제공에 따른 2020년 단기 손익을 구하시오. 자, 이번엔 공사가 아니에요. 용역이에요. 자, 계약기간 총 수익이 120만 원. 매출이 수익이죠. 자, 그럼 19년도에는 우리는 지금 114만 원을 이익으로 인식을 했네요. 그죠? 그런데 자, 지금 2020년도에는 단기 70만 전기에 70만 원 발생했고 올해 50만 원 발생했어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게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총 얼마가 발생한다는 거죠, 원가가?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다 합치면 발생했고 올해 발생했고 발생할 거고 그럼 150만 원이죠. 이해가시나요? 단기 발생 원가니까 70, 50, 120 났고 30 앞으로 나올 거잖아.
이해가시나요? 그럼 150 발생할 건데 총 수익이 얼마래? 망한 거죠. 120이면 30만 원 손해 봤죠? 근데 우리 회사는 뭔지 됐죠? 14만 원 이익이라고 처리를 전년도 해버렸어요. 그러면 올해는 14만 원까지 또 손해라고 빼줘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30만 원 손해에 14만 원까지 해서 44만 원 손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해가시죠? 어떻게 계산해 갔는지. 자, 다음 6번. 당사는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정상원가 계산에 의하여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조업도를 계산하면 몇 시간인가? 자, 그럼 보면 실제 발생액이 100만 원, 제조간접비 과소 배부액 40만 원, 예정 배부율이 시간당 5원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예정 배부액은 얼마가 되죠? 40만 원 과소 배부했으니까 60만 원이죠. 그죠? 그럼 이 예정 배부액 이 60만 원은 예정 배부율 지금 5원 곱하기 실제 조업도를 하는 건데 지금 물어본 게 이 실제 조업도잖아요. 그러면 60만 원을 5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딱 봐도 5로 나누면 12만. 그래서 12만 시간이 되겠네. 이해가시나요? 그죠? 자, 7번.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당월의 기말 제품 재고액을 구하시오. 자, 이런 거 있으면 자, 제공품 제품 T 계정으로 보고, 자, 당월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기초에 비해 10만 원 증가했대요. 그럼 0원 10만 원. 그럼 10만 원 증가했죠. 그리고 당월의 기말 제품 재고액은 기초에 비해 5만 원 감소했대요. 그건 모르겠고 아직. 당월 총 제조 원가가 310만 원이래요. 310만 원. 그러면 얘는 300만 원이란 이야기죠. 그죠? 그럼 얘가 300만 원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판매 가능 제품이 325만 원이래. 그럼 판매 가능 제품은 기초 제품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 팔 수 있는 제품이죠. 얘 둘이 합의 판매 가능 제품이잖아. 그럼 기초가 25만 원이고 올해 만들어져서 300만 원 들어온 게 판매 가능 제품인 거죠. 그럼 얘가 25만 원인데 기말 제품은 기초에 비해 5만 원 감소했대요. 그러면 얘는 20만 원이 되겠네. 그럼 말하는 답은 지금 기말 제품 재고에 물어봤으니까 답은 20만 원이 되게 되겠죠. 그죠? 자, 다음 8번. 당 예산은 예정 배부법을 사용하여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다. 배부 차이를 확인한 결과 과대 배부 금액이 30만 원 발생하였다. 해당 배부 차이를 총원가 비례법에 따라 처리할 경우 조정 후에 기말 제공품 가액은 얼마인가? 자, 일단 총원가 비례법이라고 했죠. 총원가 비례법이면 이 비율로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이 비율로 나누면 100만 원, 145만 원, 355만 원, 400, 500, 600이네 합이. 6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란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자, 보면 지금 물어본 거는 뭐죠? 기말 제공품이네. 그러면 6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니까 30만 원에 6분의 1이네. 그러면 10만 원이 배부되는 거죠.
안분하면 전체 600 중에 100만 원이잖아. 이 비율대로 얘를 나눠주는 게 총원가 비례배분법이죠.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재고액, 매출 원가 이걸로 우리 안분해 줄 거니까 지금 30만 원을 얘 비율로 안분하면 얘가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10만 원 아닌데 5, 6, 35만 원이네. 산수 똑바로 해라고 말해줘야지. 5, 6, 30이니까 5만 원 6분의 1이면 그죠? 그럼 5만 원이죠? 그럼 5만 원이면 자 이제 생각해 볼게요. 과대배분이에요. 그럼 실제가 작게 나온 거예요? 많이 나온 거예요? 실제가 예상한 것보다 그 작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많이 배분 예상했었어가 과대배분잖아. 그러면 지금 30만 원이 작게 나와서 줄이고 있는데 얘한테서는 5만 원을 줄여야 된다고 배분받은 거죠. 그러면 95만 원 답이 1번 되겠네. 이해가시죠? 어떻게 95만 원 됐는지. 자, 다음 9번. 특정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로서 의사결정 대안 간의 차이가 나는 원가가 아닌 것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 딱 이것만 봐도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에 관련 없는 비관련 원가죠. 매몰 원가는 이미 내가 선택해버린 거 역사적 원가고 차이 원가, 기회 원가, 회피 가능 원가는 우리는 관련 원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만 틀렸네요. 자, 다음 10번. 기초 및 기말 제공품과 기초 제품이 없고 판매량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표준원가 계산에서 불리한 배분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 중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표시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얘도 방금 우리 예정원가처럼 원가 조절을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 예정원가 할 때 과대 배부했대. 그러면 많이 배부 시자 작게 나온 거죠. 그러면 얘는 유리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과소 배부를 하면 실제가 더 많이 나왔죠. 불리한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불리한 차이는 실제 더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실제 더 많이 나왔는데 이때 영업이익이 가장 크려고 그러면 매출 원가에 제일 배부가 안 돼야 되겠죠. 그러면 무배부법 중에 영업의 손익법 써버리면 매출 원가에 하나도 안 들어가죠. 그죠? 전부 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니까. 그러면 이익이 가장 큰 거는 이 방법이네. 이익이 가장 작은 방법은 매출 원가 조정, 매출 원가 다 처리하는 거고. 총원가 기준법은 방금처럼 기말 제공품 재고에 기말 제품 재고에 매출 원가로 안분하는 거고. 원가 요소는 기말 제공품의 제조 간접 원가, 기말 제품의 제조 간접 원가, 매출 원가의 제조 간접 원가의 비율로 나누는 게 원가 요소 기준법. 그럼 얘가 매출 원가에 제일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자, 다음 1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1번.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적용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적법 유용하다. 법하고 이거 다른 거죠. 사법이 여기 세법에 왜 와? 세법상 징계받았어요. 사법 형법 처리하지 마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대표적 유형으로 특수관계 간의 거래로 고가 매입 저가 양도가 있다. 맞고 해당 법인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법인세법상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당연히 30% 이상이면 특수관계자고 법인이 소액주주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소액주주는 특수관계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소액주주는 일반적인 1% 미만의 주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직원들로 보기 때문에 우리 회사 사택이나 기숙사 같은 거 주는 거는 근로소득으로도 안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적용한다라고 해서 틀린 거네요. 자,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한 이후에 기재사항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변명에 따라서 발급할 수 있다. 맞죠? 적법하게 잘 발급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이번에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용역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걸려가지고 경정한다는 건 세무조사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앞에 막 바꾸는 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얘는 수정세금계산서 사유 안 되고. 3번에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을 계약 해제일로 적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자, 계약의 해제, 공급가입 변동, 그리고 우리 또 뭐죠, 환입 이런 거는 그 일이 발생한 날, 해제나 해약이나 환입이나 공급가입 할인이나 이런 날이 발생한 날에 그 금액만큼 마이너스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는 거죠. 그럼 우리 착오라든지 아니면 내구신용장 사후개설이라든지 이중발급 이거는 원래 거래 날짜에다가 마이너스 치는 거죠. 그럼 4번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작성일은 내국신용장 개설일로 적어 수령세금계산서 발급한다.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원 거래 날짜에 10%는 마이너스로 0%로 세로 이렇게 두 개 발행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틀렸네요. 자, 다음 13번. 자, 법인세법상 2월 교통금과 교통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2월 교통금은 먼저 발생한 3년도의 교통금부터 차례로 공제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죠? 옛날 거부터. 2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3년도 세무상 교통금이 발생한 그 경우 그 교통금을 소급 공제하여 감소되는 직전 3년도의 법인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는 그 전년도 교통금 그 우리가 낸 적이 있으면 전년도에 냈는데 올해 손해봤죠? 그러면 걔를 환급해서 소급할 수가 있어요. 역으로.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법인세 과세 표준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2월 교통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 신고 안 해가지고 결정해 주러 오는 거나 잘못해서 조사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다시 계산하니까 너네 결손 났네 아니면 이익 났으니까 옛날 거에서 공제해 줄게 이런 거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뭐 특별한 경우라는 게 우리가 재해를 당해가지고 못했거나 뭐 이런 거는 해준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번에 중소기업 등이 아닌 일반 기업의 2월 교통금 공제 한도는 공제 대상 2월 교통금과 각 3년도 소득 금액의 80%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일반 기업은 교통금 공제 2월 공제할 때에 각 3년도 소득 금액의 몇 %라 그랬죠? 우리 기본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중소기업은 100%, 그렇죠. 그리고 일반 법인은 60%라고, 그죠? 80% 써서 얘 때문에 틀린 거죠. 자, 다음 중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상 특별세액 공제는 기부금은 사업소득자도 받을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고 의료비 교육비는 상시신고 사업자는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네요. 답이 4번이 꽤 많다, 그죠? 자, 다음 15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1번 직원의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직원한테 사택 제공하는 거는 아니죠. 저리로 아니면 우리 자금을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준 거는 그 시장 이자율만큼 근로소득으로 볼 거예요. 근데 회사가 집 제공한 거는 우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니까 일단 1번은 틀렸고 2번 건설공사 종사자의 일용 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미만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계속적으로 가면 그거는 우리는 상시고용자로 취급을 할 거죠. 3번에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 근로수당은 연 240만 원 범위에서 비과세가 된다. 단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 두 개가 조건이 맞아야지만 가능한 거죠. 다음 월정액 급여란 매월 직급별로 받는 총 급여 총액에서 상여금 등 부정기 급여, 실비 변산적 급여, 초과 근로수당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얘가 월정액 급여를 표현하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게 되네요.